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춘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효자 아들 덕에 괜찮지만 돌이켜보면 항상 외롭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늘 시리고 허전합니다. 저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는데 부모라는 존재 없이 살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고아원 생활이란 것이 늘 삭막하고 외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같은 아이들이 많았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줘도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벌어졌을까? 부모님은 어디에 계실까? 혹시라도 언젠가 나를 찾으러 오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런 기대는 해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끝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고아원에는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과 옷까지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날은 손수 만든 인형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날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다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유난히 더 밝은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인 백 선생님이었습니다. 백 선생님은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이들의 건강을 돌봐주셨습니다. 다른 봉사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진료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손을 잡아주고 작은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백 선생님이 올 때마다 늘 함께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백현욱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현욱은 저와 13살로 같은 나이였고 처음 봤을 때부터 깔끔한 셔츠에 반듯한 머리를 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마지못해 봉사활동을 하러 온 듯 보이기도 했지만 곧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께 진료를 받느라 줄을 서 있었고 저는 고아원 구석 작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동화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어서 이미 글자들이 머릿속에 다 새겨질 정도였지만 그날도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글을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너 책 좋아해?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저에게 뜻밖에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백현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키가 조금 컸고 어딘가 자신감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책 좋아해. 나는 집에 책이 엄청 많아. 너는 어느 책 좋아해? 현욱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책을 좋아한다는 말을 누구에게 해본 적이 없었고 누군가와 책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옛날 이야기 같은 거 좋아해. 모험 이야기나 용이 나오는 것도. 그럼 다음에 내가 책 가져올게. 너한테 딱 맞을 만한 거 찾아볼게. 현욱은 그 말을 듣고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친절을 베풀고는
쉽게 잊고 가버렸으니까요. 하지만 현욱은 달랐습니다. 그 다음 백 선생님이 고아원을 방문한 날, 현욱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양팔 가득 책을 들고 왔습니다. 봐봐, 이거 우리 집에서 골라봤어. 너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서. 현욱은 두꺼운 모험 소설, 그림이 많이 들어간 동화책, 동물 도감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한 권 한 권 손으로 만져보며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이런 걸 가져다 준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현욱은 고아원에 올 때마다 책을 가져왔고, 저는 그 책을 읽으며 점점 더 많은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현욱이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누군가는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저는 백 선생님의 후원으로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준비해준 가방과 학용품을 가지고 등교했지만, 저는 선생님들과 후원자들의 손길로 마련된 것들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백현욱은 가끔씩 고아원에 들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에게 책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예전처럼 함께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욱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그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대학 준비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제 주제에 그건 사치였지요. 고등학교만 나오게 해줘도 감지덕지로 알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욱이 고아원에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창가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내색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감정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다정한 관심을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백 선생님이 고아원 원장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원장님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영춘아, 백 선생님께서 미국으로 가신다고 하신다. 미국이요? 선생님이 미국 병원에서 일하게 되셨대. 아마 가족들 다 같이 갈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모든 소리가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욱이 미국으로 간다고? 다시는 고아원에 오지 못한다고?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어딘가 허전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창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혼자가 되는 걸까? 그동안 저는 현욱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백 선생님과 현욱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고아원에 찾아왔습니다. 영준아, 현욱아, 미국 가는 거 축하해. 현욱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최대한 밝았지만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나도 가게 돼서 기쁘긴 한데 이거 너 주고 가려고. 현욱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가 건넨 것은 작은 노트였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안을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춘아, 네가 이걸 보면 좋겠어. 페이지를 넘기자 짧은 글들과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욱이 좋아하는 문구, 추천하는 책 리스트,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춘아, 너는 꼭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듣고 싶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어린 낭랑 18세 마음에 하염없이 떨어졌죠. 그렇게 현욱은 떠났습니다. 저는 현욱이 마음 편하라고 앞에서는 웃으며 그를 배웅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허전함과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신 저와 인연이 없을 그 애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자. 이 감정을 단념하자 말이지요. 현욱이 남긴 노트를 가슴에 품고 저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서 세상을 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백 선생님이 미국에 가신 후 더 이상 고등학교에 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안타깝게 그만두어야 했고 성인이 된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와 혼자서 살아가야 했고 그렇게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지만 저는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작은 회사의 격리로 취직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았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커다란 책상이 줄지어 있었고 전화기 벨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정리하고 결산표를 맞추는 일은 처음에는 버거웠지만 저는 일에 몰두하면서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에 적응할 만하니 어쩌다가 회사에서 강수택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워낙 성격이 호탕해서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어디서든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활발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능숙했고 농담을 잘했으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저와는 정반대 성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춘 씨 참 성실해. 내가 본 여자 중에서 제일 부지런한 것 같아. 그는 대놓고 칭찬을 하거나 가끔씩 음료수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그의 관심이 싫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의 호탕한 성격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인지 다정하게 다가오는 그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그 사람과 만나게 되면서 외로움은 따뜻함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하려 했는데 저는 그 마음이 참 고맙고 좋았습니다. 만나다 보니 스택 또한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수택을 거의 자식처럼 키웠더라고요.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의 처지는 저보다 나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부모 형제 모두 없었지만 그는 그래도 누나라는 피부치라도 있었으니 말이지요. 그러다 저는 혼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수택은 저를 책임지기로 하고 우리는 바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월세집에서 시작하면서 수택과 저랑 함께 벌어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행복 또한 참으로 소박하고 제게 만족스러운 기쁨일 것 같아 잔뜩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신혼생활부터 삐걱거리면서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하도 외박을 많이 해서 저는 남편이 자주 가는 주점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오늘 설마 또 외박인 거야? 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바가지야? 남자가 바깥일 하면 늦을 수도 있고 외박도 할 수 있지. 여보, 오늘 나 생일이야. 아무리 바빠도 생일 때 함께 보낸다고 약속했잖아. 영춘이 너 고아원에 있었잖아. 막말로 그게 진짜 생일인지 가짜 생일인지 어떻게 알아? 뭐라고? 암튼 나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야 돼. 알아서 시간 보내.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배를 어루만지며 서러움에 한참을 눈물을 쏟았답니다. 나는 자기밖에 없는 거 누구보다 알면서 어쩌면 이렇게 냉정하고 차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강수택은 가정적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유쾌하고 다정했지만 결혼 후에도 여전히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보다 술집에 있는 시간이 길었고 월급이 들어오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금방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이 낳으면 변할 거야. 아빠인 거 느끼면 분명 자식을 봐서라도 달라질 거야.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때 벼르고 벼르다 강수택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아예 뺀 날 회사 지각하고 빠지고 핑계대어 조퇴하고 하는데 어느 누가 데리고 있겠습니까? 수택은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승질난다는 듯 위에 양복을 바닥에다가 패대기 쳤습니다. 아이 진짜 더러워서 내가 회사 안 다닌다. 야, 나 잘렸어.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생활비는 어쩌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물었지만 그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댔잖아. 괜찮아. 내가 돈 벌 방법이 있어. 수택은 어딘가에서 이상한 정보를 듣고 와서는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장롱을 뒤적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집을 얻으려고 모으는 예적금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안 돼. 그건 집 살 돈으로 모아놓은 거잖아. 왜 이래 이거? 여자가 남자 하는 일 방해하면 다 수틀리는 거 몰라? 내가 점 찍어 놓은 거 한 방이면 끝난다니까. 나만 믿어. 수택은 집을 살 돈을 가져다가 죄다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안 된다고 말렸지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제가 모은 재산을 전 재산을 주식에 넣었고 아닐세라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수택이 주식을 넣자마자 며칠 만에 주가가 폭락했고 순식간에 돈은 사라졌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운이 나빴던 거야. 다시 하면 돼. 너 장롱 속 예적금 말고 또 돈 모아놓은 거 없어? 숨기지 말고 있는 돈 좀 내놔봐. 제대로 내조 좀 한번 해보라고. 수택은 또다시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없다 했지만 그 사람은 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지 여기저기 숨겨놓은 것을 뒤져서 다 가져가 버렸고 제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 돈마저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거기다 주식에 정신이 나가버린 그 사람은
여기저기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빚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첫째 아이를 뱃속에서 잃고 말았고 유산을 해서 그 아픔마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빚더미 위에서 저는 다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형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형님도 제 얘기를 듣더니만 자기 동생이 너무한 줄은 알았던지 당장에 수택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오게끔 했습니다. 아무리 망나니 수택이라지만 엄마나 다름없는 자기 누나에게는 꼼짝 못했고 누나와 제 앞에서 다시는 주식 투자 같은 것은 안 하고 저와 잘 살아보겠다 했습니다. 수택은 형님의 소개로 공장에 다시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래도 형님이 편을 들어주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수택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수택은 제게 미안하다며 열심히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드디어 이 사람이 마음을 잡았나 싶어서 잠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빚더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저는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았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택이 마음을 잡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빚이 한가득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싶었지요.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다시 찾아온 아이니 뱃속의 작은 생명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택씨, 나 임신했어. 집에 돌아와 저는 수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수택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 그래? 축하해야겠네.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관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TV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이번만큼은 뱃속 아기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만들어 놓은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새벽에는 나가 우유랑 신문을 돌렸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었고 제대로 된 식사도 챙길 수 없었습니다. 뱃속 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남편은 형님 말을 듣나 싶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빚은 쌓이고 남편은 여전히 무책임했습니다. 수택은 점점 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연락도 없이 며칠을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저에게 돈이 없냐고 대놓고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써가며 버텼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또 연락도 없이 사라져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번에는 그래도 개입하셔서 수택의 마음을 잡아주려 노력했지만 이번에는 형님에게도 일이 좀 있었던지 부부의 일은 알아서 해결하라며 나몰라라 했죠. 전화를 끊고 속이 답답해서 수택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의 서랍 속에서 여관 이름이 쓰여있는 성냥을 발견했습니다. 한두 번 드나든 것이 아닌 듯 여관 숙박 성냥이 몇 개나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이 왔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수택이 오기만을 밤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수택이 자기 옷을 가지러 왔을 때 저는 기다렸다는 듯 수택을 추궁했습니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애나 나나 당신에게는 안중에도 없어? 그리고 여관 성냥 이게 뭐야? 에이 진짜 귀찮게 해. 성냥 같은 거 주머니에 넣어놓지 말라니까. 아 근데 뭐 어쩌라고? 여관 몇 번 다녀온 게 뭐 큰일 날 일이야? 뭐라고?
당신 여관에 왜 갔는데? 왜 가긴, 우리도 옛날에 다녔잖아. 우린 왜 갔냐? 수택이 낄낄거리며 말을 했고 저는 뻔뻔스러운 그 사람에게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이 사람을 믿고 살아왔는데 빚을 갚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일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이런 배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너 어떻게 혼자 살려고? 너 없이도 살아. 아니, 너 없이 살아야만 해. 너에 대해 이꼴저꼴 다 봤지만 여자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제 입에서 이혼 말이 나오자 수택은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그걸 바랬다는 듯 저를 붙잡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딸을 품에 안고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수연이만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제 딸 수연이와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홀로서기는 생각보다 더 힘겨웠습니다. 이혼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다 끝날 줄만 알았던 빚이 저를 옥죄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영춘 씨, 연체된 채무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연체된 채무라니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했는데요? 이혼이랑 상관없습니다. 이영춘 씨 인감도장으로 대출이 되어 있어요. 변제 책임은 이영춘 씨에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황당한 마음으로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머리가 띵해졌고 서류에는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택이 제 인감도장을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살던 곳을 찾아갔지만 이미 연락조차 닿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가 항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날부터 저는 낮에는 사무직, 밤에는 식당 일을 하며 빚을 갚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빚은 쉬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부족했고 수연이를 키우는 일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수연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피곤에 쩔어 퇴근하는 길, 집 앞에서 졸고 있는 수연이를 볼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미안해. 우리 수연이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있지?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더. 하지만 현실은 제 의지만으로 버텨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저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수연이는 평소처럼 소파에 책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왔다. 지친 기색으로 들어왔지만 차마 딸이 실망할까봐 목소리를 가다듬고 일부러 밝은 척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연이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가까이 다가갔을 때 아이의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손발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정신 차려. 저는 다급히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이 가득했고 숨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 길로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사들은 급히 검사를 진행했고 저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발 우리 수연이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담당 의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으로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수연이 왜 그런가요? 어머니, 아이가 길랭발의 증후군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병이에요? 면역 체계가
신경을 공격하는 희귀질환입니다. 빠르게 치료해야 합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연이가 위험하다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연이가 희귀질환, 희귀병에 걸렸다고? 치료하면 괜찮아질 수 있나요? 우리 아이 괜찮아질 수 있어요? 빠르게 치료하면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치료비, 제 머릿속을 스치는 건 오직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빚을 떠안고 있었고 생활비조차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해. 그때 병원 복도를 지나치던 한 사람이 제 앞에 멈춰섰고 저는 딸의 상황과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내 낯익은 내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춘아, 너 설마 영춘이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 앞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백현욱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얼굴, 운명처럼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욱과의 재회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순간 모든 감각이 멈춘 듯 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의사 가운을 걸치고 있었던 현욱은 자기 아버지처럼 의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영춘아, 정말 너 맞구나? 현욱의 얼굴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에게 이런 꼴로 다시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나 저는 비참했습니다. 현욱은 반갑다며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저는 전혀 대답할 기분이 아니었고 이내 제 상태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안 현욱은 제게 자기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만 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데리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 병원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현욱은 이미 제 딸의 상태를 전해드린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는 곧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병원에 있었는데 현욱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현욱이는 제 야윈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얼굴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사도 밝혔습니다. 수연이 곧 나아질 거야. 나도 사실은 혼자 살아, 영춘아. 애엄마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일어서 세상을 떠나보냈어. 현우가, 지금 나도 너처럼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사는데 아직 슬픔이 가시지 않아서 기분이 늘 처졌는데 그나마 널 만나서 나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 현욱은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장례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남은 아들 세민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수연이의 병원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그는 그의 상실감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가끔 저는 너무 답답해서 수연이를 재우고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밤 공기에 숨을 터놓고는 했는데 그때 현욱도 함께 올라와 병원 옥상에서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살다 보니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게, 난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야. 영춘아,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랬어, 진심으로. 너도 내가 행복하길 바랬고.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 때 네가 내 앞에 나타났는지도 몰라.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이의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현욱은 제 곁에서 많은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는 저를 대신해 도움을 주려고 했고 수연이를 살짝 챙겼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저는 점점 더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재혼을 결심했죠. 그게 불과 6개월 만이었죠. 수연이도 치료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 했지만 회복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생기를 찾으면서 저도 표정이 좋아지자 현욱이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영춘아, 이제 우리 함께 살아보자. 그동안 떨어져 살았으니 앞으로라도 같이 살면서 다시 인생 잘 살아보자, 영춘아. 저는 현욱이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고, 하지만 이 결혼이 마냥 순탄할 것이라 믿었던 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결혼을 참 많이 반대했지만 현욱이는 전에 부인과의 결혼 또한 시댁에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에 2번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겠다고 저와 혼인신고부터 먼저 했습니다. 현욱이는 상관없었고 수연이도 현욱이를 은인으로 알고 너무나도 잘 따랐지만 정말 큰 문제는 현욱의 아들 세민이는 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세민이는 저를 경계했습니다. 식탁에서 마주칠 때도 거실에서 마주칠 때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죠. 어떻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래놓고 나더러 저 여자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요? 엄마라고 부르기 싫으면 하지 마, 세민아. 하지만 너에게도 어찌되었든 엄마라는 존재는 필요하고 내게도 아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된 사람이고 아버지한테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야. 그건 아버지한테만 소중한 존재이고요. 할머니한테 들으니 저 아줌마 고아원에서 처음 만났다면서요? 나는 절대로 저 아줌마 새엄마로 못 받아들이니 그리 아세요. 처음엔 단순한 반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에게 반년밖에 안 흘렀는데 새어머니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말이지요. 그래도 저는 세민이가 받아들일 때까지 언제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민이한테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위하면 세민이 또한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민이는 저에게 독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줌마 딸 데리고 당장 나가요. 우리가 무슨 거지 적선소도 아니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2명이나 데려와서 이 난리야? 아줌마는 돈 안 드는 식모예요. 알아요? 세민아,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라. 아줌마는 그 정도 독설에는 끄떡 없어. 상처도 안 받아. 네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난 네 아버지 부인이다. 그러니 나에 대한 문제는 너 알아서 해라. 세민이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이를 갈며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해. 우리 엄마 떠나자마자 바로 재혼이라니. 당신과 아빠, 우리 엄마 살아있을 때부터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떳떳하지 않은 짓은 하지 않아.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바로 결혼할 수 있었는데요? 네 아빠하고는 수연이 때문에 우연히 병원에서 만났다가 그놈의 우연은 참 아줌마하고 아버지하고는 잘 떨어지네요. 뭐 운명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민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아버지를 빼앗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민이의 상처와 심정이 그대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며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민아, 몇 번을 얘기해도 똑같아. 난 네 아버지를 네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다시 만난 거야.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아빠가 엄마가 죽자마자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잖아요. 믿든 말든 네 자유야. 하지만 나는 내 딸을 걸고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더 이상 이런 걸로 너랑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러시겠지요. 언급할 때마다 찔릴 테니까요. 아줌마가 지금 우리 아버지 의사이고 재산 노리고 당신 딸까지 데리고 온 모양인데 내가 있는 이상 쉽지 않을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주변은 내 편인 친척들이 있으니까요. 세민이는 제가 시댁하고 적을 지는 것을 알았기에 일부러 그런 말을 했고 저를 더욱더 멀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정말 시간이 지난다면 이 아이는 나를 새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세민이의 반발은 예정보다 더 깊었습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애원해도 세민이는 저를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얼굴을 마주칠 때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밥을 먹을 때도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심지어 수연이를 현욱의 딸이라고 믿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내 아빠 돈으로 네 병원비 다 낸 거잖아. 근데도 네가 친딸이 아니라고? 어느 날 세민이가 차가운 눈빛으로 수연이를 바라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수연이는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세민아, 몇 번을 말해. 우리 모녀는 애시당초 네 아빠랑 아무 상관 없었다. 수연이는 내 딸이야. 네 아빠랑은 전혀 상관없어. 하지만 세민이는 믿지 않았고 저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수연이와 현욱이의 유전자 검사까지 받게 하고 검사지를 꺼내 세민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건 세민이뿐 아니라 시댁도 마찬가지였으니 한 번은 할 필요가 있고 저는 떳떳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거 봐. 네가 확인해봐. 수연이는 네 아빠랑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어. 이딴 걸 누가 믿어? 다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 세미는 종이를 가져다가 쩍쩍 찢으며 비웃으며 말했고 저는 할 만큼 했기에 세민이를 포기한다고 생각하니 힘이 빠졌습니다. 세민이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그는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세민이 사이의 벽은 더욱더 단단해졌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민이는 급기야 시댁 식구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현욱의 가족들을 끌어들였고 그 사람들은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고등학교까지 지원해준 아버님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으련만 아버님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기에 제 편이 돼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밑바닥 인생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 부모 사랑 한번 못 받고 자란 사람이 애를 제대로 키우긴 하겠어? 현욱은 단호하게 저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저는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시댁의 반대가 가라앉기는커녕 결혼한 후에도 저를 향한 구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세민이한테 네가 얼마나 불편한 존재였으면 애가 맨날 힘들다고 연락이 왔겠냐. 네가 그렇게 떳떳하고 세민이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네 손으로 재산 포기각서라도 써라. 시어머니는 제 앞에 재산 포기각서를 내밀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거 얼마든지 써줄 수는 있었지만 이런 걸로 제 진심을 시험당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시댁이 원한다면 이깟것 못 쓸 거 없다 여겨 펜을 들었더니만 그때 옆에 있던 현욱이 서류를 한순간에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가족의 문제인데 어머니가 왜 제 재산 포기각서를 쓰라 말라 그리 말씀하시는 건데요? 너 그럼 내가 상속해주는 유산은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저것이나 저것 딸한테 내 재산이 1원 한 푼이라도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아주 속이 뒤틀려.
어머니 재산 저 바란 적 없고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제발 다 큰 자식 인생에 더 이상 찬물 끼얹지 마시고요. 그 순간만큼은 현욱이 너무나도 든든했고 현욱은 그대로 제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노력했고 저는 그의 마음이 누구보다 진실할 줄 알았기에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는 내게 있어 평생의 은인이었기에 저는 그 사람의 아들이 주는 모든 수모를 견뎠습니다. 시댁의 구박도 세민이의 차가운 시선도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도 어머니로서의 노력 그리고 수연이의 깊은 마음 저는 세민이에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챙겨 들고 학원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 우산 써. 저리 가요. 친구들이 볼까봐 창피하니까. 하지만 세민이는 우산을 받지 않고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세민이를 씌워줬지만 세민이는 저를 밀쳐버렸고 저는 다 젖은 모양새로도 세민이 손에 우산을 쥐어주고 왔습니다. 밥 먹을 때도 식탁을 차릴 때면 세민이의 밥그릇을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같은 반찬이라도 세민이의 그릇에는 더 좋은 부위를 담았습니다. 같은 옷을 사더라도 세민이에게는 더 좋은 브랜드의 옷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세민이는 제게 가식 떨지 말라며 아무리 해도 엄마 자리는 못 채운다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세민이는 끝내 등을 돌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수연이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 세민이가 언젠가 엄마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거야. 세민이는 그렇게 다정하고 좋은 새아버지 아들인데 혼자 삐뚤 수가 없는 거잖아. 엄마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니까 기다려보자. 수연아, 근데 너 옷소매가 왜 이렇게 너덜너덜해? 실밥이 다 튀어나왔네. 아, 올이 좀 풀렸나 봐. 괜찮아 엄마. 내가 가위로 정리해서 입을게. 그러고 보니 엄마가 너 옷 사준 지가 오래됐구나. 늘 세민이 것만 신경 쓰느라. 보니까 신발도 창이 다 달았네. 아니야, 난 괜찮아. 엄마가 세민이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야.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서 엄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같은 옷을 사더라도 수연이는 늘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을 입었고 요새는 세민이한테 돈 쓰느라 그것마저도 신경을 못 써주고 있었습니다. 양말도 해져 있었고 신발도 밑창이 다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마음이 아팠고 그것마저 저를 이해해준다는 착한 딸에게 내가 정작 무심했구나 싶어 더 시렸습니다. 저는 귀한 내 새끼 수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수연이 미안해. 네 옷도 좋은 걸로 사줘야 하는데 엄마랑 조만간 같이 쇼핑 가자. 옷이랑 신발이랑 양말이랑 다 사줄게. 하지만 수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나중에 생각나면 엄마가 아무거나 사다 줘. 엄마가 사다 준 거면 다 좋아. 그 마음이 너무 눈물 나고 가슴이 아파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불 켜져 수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수연이는 제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보다 훨씬 더 어른이구나. 수연이는 세민이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저를 묵묵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나는 세민이에게 더 많은 걸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연이를 너무 소홀히 한 것은 아닐까. 엄마로서 자책감이 일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는 수연이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엄마, 백화점은 왜 가? 우리 수연이 새 옷 사러 가야지. 수연이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옷 많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딸이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겪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수연이는 결국 저를 따라왔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예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하늘하늘한 핑크색 원피스. 가벼운 소재의 작은 레이스가 달린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볼래? 수연이는 머뭇거리며 원피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후 옷을 갈아입고 나온 아이를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나는 왜 이렇게 아끼기만 했을까? 수연이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때? 너무 예뻐. 누구 딸인데 이렇게 예쁠까? 이거 마음에 들면 이걸로 하자. 엄마,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저는 수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거야. 네가 좋아하면 됐어. 엄마, 고마워. 수연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꼭 안겼습니다. 가슴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진작 이렇게 수연이를 챙겨줬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못해준 게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 옷을 정리하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연이도 더 잘 챙겨야겠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볼 일이 있다 여겨 이른 아침부터 초인종을 눌러대며 거실에 불편하게 자리 잡았고 수연이가 새 옷을 입고 나서는 걸 본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제 애비랑 상관없는 네 딸까지 돈 펑펑 써서 키울 셈이냐? 어머니, 그냥 저희 수연이 변변한 옷 한 벌 없기에 사준 거예요. 어쨌든 돈 쓰는 건 마찬가지지. 세민이한테 더 신경 써야지. 어디 딴 데 돈을 쓰고 있어? 시어머니는 비꼬듯 말했고 그 말에 저는 속이 상했지만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세민이의 저녁상을 차리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딸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까? 그러나 그런 고민을 할 틈도 없이 저는 또 한 번의 시련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집 앞에 웬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 낯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의 친부였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수택. 그 사람이 느닷없이 제가 재혼한 곳은 어찌 알고 나타나서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영춘아.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요즘 잘 산다며? 의사 남편 만나서 사모님 됐다고? 솔직히 말해봐. 당당하게 나랑 이혼하자고 한 건 전부터 그 의사랑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어떻게 갑자기 의사랑 결혼을 해? 이건 누가 봐도 불륜이잖아. 저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기에 단숨에 그를 집 앞에서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손을 꽂고 껄렁껄렁하게 다가왔고 저는 어이없어 더 이상 말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미는 화를 꾹 참았지만 문제는 그 남자의 다음 말이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뭐 됐어. 근데 나 지금 돈이 좀 필요하거든. 돈? 지금 내 앞에서 돈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팔자 폈으면 좀 나눠줄 수도 있잖아. 돈 없어. 그만큼 뜯어갔으면 됐지. 얼마나 더 나를 힘들게 해야 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수택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직접 네 남편 병원에 찾아가서 얘기해야겠다. 병원에다가 결혼 전에 니들이 만났다고 소문도 낼 겸. 병원에서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거 아니라고 했는데 대체 나타나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만 좀 해. 제발. 당신 때문에 나 평생 힘들었던 사람이야. 당신 딸 키우면서 사는 내가 가엾지도 않아? 제가 감정에 치우쳐 확 내지르자 수택은 기다렸다는 듯 여유롭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돈을 주든가. 내가 진짜 급해서 그래. 이번 딱 한 번만 주면 나 다신 찾아오지 않을게. 정말 약속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나 한 입으로 두 말 안 해. 그러니 내줄 수 있는 만큼
전부 다 내주는 게 좋을 거야. 결국 저는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현욱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수택에게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수택은 돈을 받아들고 씩 웃으며 이 정도면 이제 됐다고 다음에 또 보자며 유유하게 가버렸습니다. 수택이 자리를 뜨자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현욱이 알게 돼봤자 걱정밖에 안 될 테고 여러모로 신경 쓰인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때 이미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다름 아닌 세민이의 날카로운 눈빛이 쏘아보고 있었고 언제부터 있었던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민이의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내 모습을 다 찍은 것이었습니다. 세민아, 그거 뭐 하는 거야? 세민이는 카메라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의사 남편 카드로 돈 뽑아서 다른 남자한테 주는 장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세민아, 오해하지 마. 그건... 오해? 난 그냥 내가 본 걸 말하는 거예요. 세민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세민아, 제발 이 사진 지워줘. 네 아빠 이런 일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왜 내가 그래야 되지?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세민이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끝내 사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쩌지? 세민이가 이 사진을 현욱에게 보여주면 현욱이는 또 어떤 오해를 해서 우리 사이는 또 어떻게 꼬이게 될까? 저는 온종일 생각하다가 불안한 마음만 떠안고 밤새 고민에 빠졌는데 현욱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만들려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통영이나 다녀올까?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이왕 내려가는 김에 여행도 다녀오자. 바다도 보고 세민이 수연이한테도 좋은 추억 될 거야. 저는 일단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설마 세민이가 그 사진을 보여주지는 않겠지 싶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잠깐 방심하던 사이에 세민이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통영 바닷가를 따라 산책하던 중 현욱이 차 안에서 지갑을 놓고 나왔다며 저와 아이들을 잠시 두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민이가 조용히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나 할 말 있어. 무슨 일이야? 현욱이 시트를 조정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민이는 말없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내가 수연이 친부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넘기면서 세민이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믿는 저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돈 주는 거 내가 봤어. 그때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현욱이 말도 안 되는 듯 디지털 카메라 화면을 바라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심지어 아빠 카드로 돈 뽑아서 다른 남자에게 줬어. 세민이는 조용히 덧붙였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세민아. 저는 다급히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욱은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사진을 넘기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민이의 기세등등한 얼굴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영춘, 말해봐. 대체 이게 뭐냐고. 현욱의 목소리는 낮고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설명하려 했습니다. 현욱 씨, 이건 내가 설명할게. 그 사람이 수연이 친부예요. 나한테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어요. 안 주면 병원까지 가서 직접 돈 달라고 하겠다고 몰아세워서 당신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해결 보려는 게 그렇게 됐어. 그래서 내 카드를 써서 돈을 줬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거야? 현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현욱 씨, 처음이었어요. 난 그동안 단 한 번도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너 전 남편한테 그렇게 휘둘리면서 돈까지 뺏길 수가 있어?
그러나 현욱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현욱이 차가운 눈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세민이의 말만 듣고 평소답지 않게 저를 내치는 현욱을 보며 저는 벙찐 채로 바라봤습니다. 현욱은 디지털 카메라를 바라보며 헛웃음을 터뜨리며 차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무너진 믿음, 통영 바닷가에서 혼자가 된 기분.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세민이는 조용히 디지털 카메라를 내려보다가 내 쪽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실체가 보여졌네. 나는 세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어? 새엄마, 난 당신이 싫어. 우리 엄마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 집에 들어왔는지 이해 안 간다고 했잖아. 처음부터 당신을 믿을 생각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세민이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을 꼭 쥐며 이를 악물었는데 계속 이 상황을 지켜보던 차 안에 있던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백세민, 너 정말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몰라? 너를 위해서 한 노력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여? 엄마가 지금까지 오빠한테 진짜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오빠는 한 번도 새엄마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네 엄마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세민아, 네가 믿고 싶지 않은 거 알아. 하지만 난 네 아빠를 속인 적 없어. 단 한 번도. 세민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잘해보고 싶었는데 믿음이 무너졌으니 다 끝났구나 싶었고 밖에서는 통영 바다가 넘실거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젠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욱은 날 믿어줄까? 아니면 이 결혼이 여기서 끝나버릴까? 그 여행은 더 이상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통영의 푸른 바다도 신선한 해산물도 유난히 아름다웠던 일몰도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현욱은 여행 내내 나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민이는 의도적으로 나를 피했고 수연이는 기죽은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자리 바꿀래?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제잘거렸습니다. 내가 앞에 가서 아빠랑 같이 앉으면서 아빠 기분 좀 풀어주고 싶어서. 엄마는 오빠 옆에 같이 앉아. 나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거절하려 했지만 수연이는 벌써 내 팔을 붙잡고 끌어당겼습니다. 현욱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별말 없이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았고 수연이는 앞자리로 옮겨 앉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빠, 이따가 서울 가면 맛있는 거 사줄 거죠? 우리 다 같이 고기 먹어요. 그러자꾸나. 그 작은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욱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실리지 않은 대답이었지만 수연이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 최고라고 계속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는 수연이를 거울로 바라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욱이 정신을 얻다 팽개친 건지 갑자기 의학 비명을 질렀고 앞으로 들이닥치는 역주행하는 트럭을 피하려 핸들을 황급히 꺾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 가드레일을 벗어나 순간적으로 차체가 휘청이며 뒤집혔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뒷자리에 있는 세민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기억이 없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와이퍼가 일정한 리듬으로 유리창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그렇게 차량은 흩날려 버렸고 저는 점점 어두워지는 의식 속에 눈을 감고서 그 다음에는 눈을 떴을 때 나는 모든 것이 하얀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사고가 나면서 의식을 잃었던 것이 떠오르면서 여기가 천국인가 싶었지만 몸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이 보였고 하얀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나는 어렴풋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엄마라고 부를 사람은 수연이밖에 없는데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돌리자 깨끗한 셔츠를 입은 세민이가 내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깨어났어요. 나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민아, 엄마, 나 정말 무서웠어요. 제발 다시는 이렇게 오래 누워있지 마세요. 세민이가 내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나를 내치려 했던 세민이가 나한테 저렇게 다정하게 엄마라고 부르다니 이제야 내 노력이 통했구나 싶을 정도로 저 또한 눈물이 그렁그렁 차며 이제 됐다 싶었는데 사고가 생각이 나면서 현욱과 수연이가 걱정이 되어서 힘겹게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아빠는 괜찮아? 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 밝게 웃던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욱도 없었습니다. 묘하게 불길한 예감이 내 전신에 전율을 타고 흘렀고 세민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수연이랑 아빠는 2년 전에 떠났어요. 뭐? 엄마도 2년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때 아빠와 수연이는 사고로 죽고 나는 엄마가 온몸으로 막아준 덕분에 그나마 살 수 있었어요. 수연이 대신 살아서 미안해요, 엄마. 저는 세민이의 오열을 듣고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쥐었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가슴을 움켜쥐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사람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 이제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세민이와의 새로운 삶에 저는 오랜 시간 눈물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지켜보던 세민이가 울면서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오해했던 거 너무 후회돼요. 하지만 살려줘서 고마워요. 수연이 대신 살아서 죄송해요. 저는 세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세민이의 반항적인 눈빛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고 머리 스타일이며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닌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새 다 컸고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수연이 못가지, 아빠 못가지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저는 세민이의 손을 잡고 오열을 했고 내 딸을 잃고 내 남편을 잃은 슬픔에 온몸이 찢기우는 고통을 받으며 힘겨워했습니다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내가 세민이의 마음을 바랬기에 소중한 두 사람을 앗아간 걸까? 세민이의 마음을 얻는 대신 나는 불쌍한 내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스스로 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민이는 앞으로 제게 잘하겠노라고 아들로서 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남겨진 우리 둘은 다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세민이는 나를 돌보면서 자랐고 더할 나위 없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나를 곁에 두었고 나는 손주 옆에서 따뜻한 나날을 보냈지만 저는 평생 현욱이와 수연이를 잊지 못합니다. 특히나 내 인생 찾겠다고 상처만 줬던 우리 수연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저는 가끔 자책하지만 그때마다 세민이가 더할 나위 없는 효심을 보여주며 저를 달래어 위로하고는 했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나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지금도 죽지 못해 살아가지만 저는 세민이를 구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